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을 닮은 바로 그 사람.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어떤 마음으로 또 출사표를 던졌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귀하디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춘천시장 후보로 출마하셨는데요. 민주당 춘천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신 허소영 교수, 허소영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도의원 출신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의원 한 번 하고 바로 시장 네. 도전을 지난번에 하셨고 네, 이번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리턴 매치 비슷하게 되겠던데요. 네, 거의 그 진영도 그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진영도 비슷하고 네, 그때 맞습니다. 네 분이 출마하셨는데 이번에 네 분이 이제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정도만 바뀌고, 예. 예, 그 출마하셨던 분들이 일부는 안 나오시고, 지금은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다 그때 계셨던 분들이고. 네. 네. 대한민국 춘천하면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래도 춘천을 대표하는 시장 출마를 하셨으니까 네. 춘천 이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탁 홍보를 하면 와닿느냐. 그리고 이름도 허소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이름과 춘천을 좀 연결해서 일단 먼저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한번 하고 이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영어로 하면 so 영이지 않습니까? 예, 젊습니다. 예. 예, 그리고 춘천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낭만의 도시, 또 호반의 도시, 그리고 한때 그 청춘들의 도시였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춘천의 허소영은 춘천을 더욱 젊게, 그리고 계속 젊게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나왔습니다. 보통 도의원 한 번 하면 도의원 네. 두 번을 하고 또 뭐 한 세 번째 정도면 좀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제 시장 도전 이런데 네. 아예 도의원 한 번을 하고 2022년도에 바로 출사표를 던져서 네. 도전을 했더라고요. 네, 뭐 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시에도 저는 약간 춘천시에 대한 좀 절실함들이 있었습니다. 춘천이 되게 중요한 발전의 시기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계속 그 발전의 발목을 잡히고 있다. 시계가 조금 더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제 이름대로 쏘 영하게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젊은 후보, 좀 더 참신한 후보가 그 흐름을 재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도의원을 처음 선택했었던 것도 도의원을 통해서 뭐 그 도의원을 계속해서 의장을 하겠다, 뭐 하겠다라는 것에 정치적인 여정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정치 섹터 중에서 가장 안 알려진 게 광역의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초는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닿아 있는 곳이고 또 국회의원이나 뭐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하는가들이 되게 많이 공유되어 있다면 그 광역의회는 거의 블랭크 같은 것이어서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알면 춘천시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그 출발을 했었던 거였는데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압축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춘천시의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진행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장 도전인데 네. 어떻습니까? 민주당 후보군들은 몇 분이 지금 나오셨죠? 지금 이제 네 분이시고요. 네. 전직 시장님, 또 현직 시장님, 그리고 그리고 그때도 나왔었던 또 한 분의 후보. 그래서 네. 네 분입니다. 그럼 전현직 시장과 맞습니다. 전직 도의원이 네네. 이제 한 판 더 붙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네네. 3강 1중 구조 뭐 구도 정도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후보군들의 아무래도 지금 인지도나 지금 네. 현재 지지도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현직 시장님이 가장 많이 인지도는 확보를 하고 계시고요. 네. 나머지 후보군들은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저만 조금 더 이렇게 3% 이상 좀 뛰어서 우상향했고, 네. 다른 분들은 좀 박스권에 있었다.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또는 이제 시민들이 허소영 후보에 대해서 네네. 이렇게 좀 주목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중에 일단 뭐 사회복지를 했다라는 것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마이너하기 때문에 그 춘천에 좀 더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을 것이다. 적어도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이다. 이런 어떤 소통이나 공감 이런 측면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제가 그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번에 걸친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그 강원도에서 강원도 의회 춘천시에 소속된 강원도 의원 중에서 2022년 대선 때 사실 저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했고 2022년도에요. 네, 그때 선거에서도요. 그때 사실은 저희 강원도는 이재명 당시 후보보다는 이낙연 네. 그 당대표 하셨던 분의 이제 그 지지도가 조금 더 높았었고 또 강원도에서는 이광재 전 의원도 함께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의 이렇게 집중되지 못했던 구조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 되셨지만 당시 후보를 통해서 제 정치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볼 만큼, 깊은 이제 통찰을 이제 얻게 됐는데, 제 정치 악력을 이재명을 발견했고 이재명을 배웠고 이재명과 함께했고 이재명을 실천하려고 한다. 이게 사실 제 루트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야 확실히 허소영 이재명 사람이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강원도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도 맞습니다. 강하고 그런데도 왜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발견을 해내셨죠? 일단 저도 그 효능감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국민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절실했던 것 같거든요. 뭔가 지지부진하지 않고 또 보기에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잘 소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정말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잘 들으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바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실용주의적이고 효능감 있는 정치의 그 맛을 저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육동환 춘천시장이 시장을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그리고 육동환 시장의 지금 춘천시정 또 운영 방식 이런 걸 좀 비교를 솔직히 좀 해보실 수 있어요? 사실 저희 같은 당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공감과 소통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제 오랫동안 관료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관료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페이퍼상의 추진력은 되게 높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즉 시민들의 어떤 주권적이거나 자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관료의 판단들과 그 방향에 좀 더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시민들의 소외 또 혹은 배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으셨고요. 육동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시 출신 또 고위직 공직자로서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시장으로 와 있으니까 본인이 뭔가 이제 좀 많이 알다, 뭐 실제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약간 지역에서는 시장과 나의 거리가 좀 너무 멀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불만 같은 건 사실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이제 국가 단위의 예산과 국가 단위의 정책을 보던 시야에서 이 지방자치라는 건 사람 하나하나를 헤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경험이나 또 관계가 충분치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지도, 지지율은 뭐 육동환 현 시장이 이제 1등 나오고 뭐 저희들도 인터뷰하면 육동환 시장님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허소영 후보가 얼마나 잘하길래 강력하게 저한테 추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기왕에 이제 한 울타리에서 경쟁을 하는데 뭐 살고 죽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민주당 내에서 만약 경쟁을 한다면 육동환 시장과 만약에 맞짱 토론을 한다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이라면 육동환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의 강점으로 적극적으로 내세우겠다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사실상 육동환 시장님이 관료이시니까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아주 큰 실책은 없이 그렇게 해오셨다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평가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한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기점을 맞는 데 있어서 무난하다는 것처럼 좀
평가가 모호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좋게 말하면 무난하게 잘 해오셨지만 지금은 무난한 것으로는 부족하다. 네. 좀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공직자들을 좀 더 일하게끔 만드는 동기와 계기를 좀 적극적으로 줄 것이 좀 필요하다. 이제 공직자들 각각의 그 여러 가지 역량과 기능들이 되게 높을 텐데 저는 좀 과소하게 쓰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겸손하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국민주권 정부에 맞는 이제 시정 운영, 네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네.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은 지방정부와 원팀이 되어서 국정 운영을 통한 국민들의 효능감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이제 라는 면에서 네. 국민주권 정부라는 키워드를 넣고 봤을 때 지금 춘천시정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시민들이 배제되고 있는 네. 그런 시정이다라고 상당 부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고 불편한 것입니다. 좋은 얘기만 듣고자 하면 민주주의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좀 안 돼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즘에 상당히 이제 분분하게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형육교안이 있거든요. 네, 예. 교통이 비교적 되게 복잡하게 얽히는 바로 다리 앞이, 다리는 사실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 앞에 보행자의 편의와 또 뭐 경관을 같이 좀 그 복합적으로 효과를 보겠다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원래는 이전에 입동화 시장 이전에 이제 이재수 시장 때 기획되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40억으로 시작했는데 입동화 시장 시절에 이제 2월된 사업이었고 그 2월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제 100억으로 그 증액이 됐죠. 여러 가지 뭐 편의 시설도 더 많이 확보하고 하긴 했지만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단 시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뭔가 4개의 기둥이 올라서고 있고 저게 뭔가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원형 육교였다. 근데 이걸 왜 만드느냐? 이거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분분했을 때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을 하거나 혹은 설득이 안 됐다 그러면 저는 그 멈출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춘천에서는 가장 큰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곧 이렇게 오픈식을 앞두고 예, 예.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중에 오픈을 하고 만약에 오픈이 된다 그러면 이전에 뭐 우려는 불식이 될 것이다라고는 그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좀 냉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뭐 시내에서 아주 필요한 육교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교통을 개선하는 효과나 주민들의 뭐 동의나 이런 거 없이 오히려 네. 불편해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까? 네, 현실적으로 보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육교가 철거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철거되는 육교를 굳이 한 것도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그런 또 보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라면 반드시 그런 육교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여러 개의 목적을 복합적으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허소영 예비후보가 만약 시장이라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저는 기획부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기획부터 안 했다. 네네. 시작은 이런 안 했다. 방식으로는 기획을 하지 않았을 네.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보행에 관련된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먼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걸어 다니고 어떻게 보행을 하고 있고 어떤 니드가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어디에서 이어가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정책안을 내놨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중시한다는 거 뭐 들으면 너무너무 좋고 당연한 것인데 이제 도시라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도 네.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도 생각해야 하고 또 맞습니다. 거기에는 산업이라는 것도 있어야 네, 되고 네. 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형태가 이렇게 이제 섞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 전문가시잖아요. 네, 대학에서 네. 또 사회복지학 네, 직접 네. 교수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일단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역량을 가진 시장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시의 발전이라는 측면은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산업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이제 오히려 좀 네. 상대적으로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료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에 있는 인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자치단체장이다. 이제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점이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그 육동환 시장님이 이제 시장님으로 당선되는 데에서 그 기대가
가장 많이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중앙 관료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재경부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인맥들이 결과적으로는 춘천의 많은 자산들을 확보해 오는데 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기업 유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 실상 이제 4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이게 중요한 건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먼 미래의 어떤 계획들 그리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진단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원이나 어떤 사업들을 따오기 바빴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비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인데요. 예를 들어 예산을 많이 따온다는 건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역량일 수 있고 네네. 또 다른 하나는 산업적 발전을 돕게 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 같은 것도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현실 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예산을 좀 더 확보했다는 건 일을 잘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예산 아까 근데 그 말씀드렸던 원형 육교도 국비 네. 사업이에요. 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을 적절한 것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예. 필요한지 아닌지 혹은 적절한지 아닌지의 판단보다는 무조건 따오면 좋다라는 방식의 시대는 지금 지났다는 거죠. 이제 이미 시대 정신도 그렇고 춘천 시민들의 눈높이도 네. 뭐 있기만 하면 좋아, 뭐 건물만 있으면 좋아, 혹은 또 뭐 중앙에서 돈만 받아오면 좋아, 뭐 이 시대는 지났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서울이나 뭐 수도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형 지방 정치 같은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그 참여 일반화돼 예산도 있고, 많고, 예. 뭐 그런 것도 네네. 이제 직접 이제 구현을 하면서 그것이 일종의 시정 운영의 성과로 또 평가를 받기도 한데 아직까지 춘천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로서 뭔가 예산 편성에도 나선다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제 그 일종의 사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이죠. 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비중이 상당히 낮기도 낮고, 네. 그 다음에 이 전 시장님 때에서 사실은 뭐 주민자치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시민주권이란 말을 민주당 시장이 그 2018년에 처음 되시면서 상당히 많이 도입을 하셨었어요. 네. 예, 그래서 시민주권 혹은 뭐 그 시민이 주인이다 뭐 이런 슬로건으로 해서 기대를 되게 많이 갖게 했고 그것과 관련된 그 기관도 설치를 했는데 불과 이게 이 그 전 시장의 임기가 끝나고 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의회 구조가 좀 바뀌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이 더 많아지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있었던 그 주민자치지원센터의 근거 조례가 없어지고 네.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시정이 충분히 이것을 방어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비판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즉 주민의 참여를 정말 적극적으로 원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그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춘천시장이 되었다는 전제로 질문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민주권 국가에 맞는 지방정부의 운영 모델을 누군가는 이제 만들어내야 한다. 네, 대통령과 네, 함께 네. 호흡해야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춘천은 시장이 바뀌면 허소연 시장이 당선되면 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바뀐다 그러면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시장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전에 굉장히 좋은 표현 하셨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게 확 와닿는데요. 그러셨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시장이 된다면 맞아요. 춘천시장이 된다면 춘천이라는 공간을 혹은 춘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싶으실까? 저는 일단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텔레비전 보는 재미를 주는 거잖아요. 언제 네, 어디서 무엇이 일어나고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공감할 수 그동안 진짜 블랙박스 안에 있었던 모든 정치 활동들을 다 공개한 그건 대단한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시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저의 그 시정 활동들을 시민들이 언제나 볼 수 있게 그 과정들 주요 회의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공개를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절차적인 민주주의로서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일종의 이제 시민의회와 같은 그런 그런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 공간과 또 어떤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닮은 이제 시장이 되겠다 뭐 이런 거는 어필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적으로 얼마나 채울지는 좀 두고 봐야 하는데 네네네.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육동환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쪽에 대한 실험들은 좀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책 내용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광명, 파주 뭐 네. 이런 데서는 아예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도 네, 네. 기본소득에 의지를 대한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도 예산 배정을 하고 그 엄청나게 감사도 받고 했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성공한 모델을 네, 네. 반드시 구현을 해야 일단 주민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도 가지는 이제 일종의 효능감도 있지만 이것이 지역에서 계속 예산이 경제 활동의 중요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왔던 게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아마 이제 춘천시장 후보가 된다면 또는 네. 이제 후보 논쟁 과정에서 기본소득 문제 어떻게 할 건지를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에서 어느 정도를 할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런 네, 거는.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 시장이 된다고 하면 어떤 걸 할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그 시민 행복 춘천 시민 행복 갑자기 헷갈리네요.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시민 행복, 시민 행복 책임도시 춘천. 책임도시 춘천. 네네. 예. 네. 그 시민 행복 내가 책임질게.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좋은 그리고 든든한 점 중에 하나는 내가 책임질게. 예. 무엇이 문제죠?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모든 그 관료들의 경험들은 사실은 문서 뒤에 숨어버리죠. 네. 그 문서도 되게 위계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사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순간이 오면 맨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예. 네, 근데 제가 시장이 된다 그러면 춘천 시민의 행복을 춘천시가 시장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춘천 시민 그 시민의 행복을 춘천시가 책임지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뭐 책임 교통, 책임 의료, 책임 돌봄 이제 이런 식의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 혹은 뭐 여러 가지 기본 소득, 기본 주거, 기본 그 교통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저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옆에 사람이 얘기하듯이 내가 책임질게 이야,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강원도지사로 나오셔도 전혀 손색이 없는 책임 의료, 책임 돌봄 이런 거는 딱 단어가 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이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들리거든요. 네, 네, 네. 책임 의료라면 어떤 겁니까? 책임 의료는 물론 이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의료 중에서 그 치매와 관련된 그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히나 이제 75세 이상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병이라든지 또 여건 치료와 관련된 그 비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비용들에 개인이 부담해야 된 상한액이 있는데 이것이 넘어가면 국가가 부담을 하고 그 범주 내에 있는 것을 춘천시가 대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을 춘천시가 부담한다는 건데요. 이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분위, 2분위 그 하위 분위에 계신 그런 네. 분들의 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개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대략 거칠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150억에서 120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면 120, 그래서 150억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춘천시의 예산들을 좀 몇 가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그 춘천시가 예산 집행률이 한 80% 정도 돼요. 그러면 1조 한 7조 정도 되는 돈인데 1조 7천억 원. 네, 예, 그렇죠. 예. 1조 7천억 원 되는 돈의 80%니까 그 20%는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예. 예. 예산이 잡혀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돈이 거의 한 3, 4천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이 실제로 시민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월이 된다거나 아니면 잠자고 있는 상태가 돼 있어서 요 돈 플러스 이 안에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네. 이 잉여금들은 사실 계획을 제대로 그 행정계획이 제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제 잉여되는 금들이잖아요. 예산인데 이것도 886억 원이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돈들을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쓰느냐만 잘 계산을 해도 충분히 춘천을 위해서 그 책임질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1분위, 2분위 같으면 이제 우리가 5분위로 나누니까 한 하위에 있는 소득이 네. 좀 적은 분들 한 그쵸. 이제 20%입니까? 네. 40% 정도까지는 네.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네네. 거고. 그게 뭐 다양한 트랙도 있죠. 뭐 교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인분들은 무상 교통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 노인분들 말고 청소년들도 교통비 내는 것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그 버스 교통비를 또 시가 감당을 하겠다. 그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 계산을 해봤습니까? 네, 그것도 계략 계산해 본 것에 의하면 우리 그 학생들 중고등학생이 이제 버스 예. 타고 다니니까요. 예. 중고등학생들 인구에다가 그 지금 버스비를 일주일에 다섯 네. 번 곱하기 10번 뭐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인구만 놓고 보면 65억인데 실제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게 한 50% 정도밖에 네, 안 예.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35. 그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네, 정도. 맞습니다. 1조 7천억 예산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면 춘천에 사는 청소년들은 학교 다닐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면 공짜다. 그렇죠. 공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네. 어른들이 다 너희들 위해서 세금으로 하는 세금으로 건데, 주는데 맞습니다. 너희들을 키우니까 네네. 자부심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네. 공부 열심히 하라 뭐 이런 네네. 이야기가 충분히 되겠네요. 그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가처분 소득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은 거긴 한데요. 갑자기 소득을 늘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출을 줄이게 하는 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기본 혹은 책임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은 그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를 좀 더 가볍게 하면서 대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다양한 방식으로 또 삶의 질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실생활 중심으로 정책 이런 것들을 구현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기도 한데 아니 만 원만 내면 청년들한테 일단 방을 얻어주겠다. 이거 네. 포퓰리즘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이미 이제 화순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전남 화순에서 하고 있다. 화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춘천시가 그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들을 전세를 춘천시가 하고요. 네. 그것을 전전세 주는 그런 개념인데 네. 이용료를 1,000원, 10,000원만 받는 거죠. 한 달에 월세를. 네. 관리비는 내는 거죠. 그렇죠. 관리비는 기본 본인이 내고 내지만, 예. 네네. 그래서 집이 없어서 여기를 떠나야겠다. 뭐 이런 그 청년들을 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한 몇 가구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해 정도에는 전 한 100호 100호 정도를 네, 하면은 네. 그러면 한 집에 한 명만 삽니까? 뭐 2명 살 수도 있고 그건 이런 이제 거 집의 규모에 따라서, 모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춘천이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보통 24평이나 예. 30평대 아파트가 많고 또 춘천에서 사실 앞으로 산적해 있는 과제 중에 하나는 아파트의 여러 가지 그 공급률이 이미 120%를 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어딘가에는 빈 아파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여기가 이제 슬럼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역대 어떤 그 시장님들도 이것에 대한 뾰족한 수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인허가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주택을 통해서 이제 어쨌든 춘천에 살고 싶다면 뭐 외지에서 온 학생이든 네, 그리고 원래부터 있지만 있던 그래 독립하던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이제 주택까지 공급을 하겠다. 하여튼 돈은 좀 많이 들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전세기 때문에 네. 자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 이 학생이 살다가 취업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또 이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설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다른 데로 갈 때는 그 돈을 또 내놓고 가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서 사라지는 돈은 아니어서요. 춘천이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29만 정도. 29만 명 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줄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러면 좀 늘려 보려고 이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춘천은 마음 먹으면 네네. 충분히 뭐 세컨하우스가 되든 아니면 아예 귀농이 되든 뭐 귀촌이 되든 이런 분들 네네. 이렇게 좀 인구를 늘릴 만한 정책도
스스로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를 늘리겠다라는 것이 출생을 통해서 늘리는 게 아니라면 그냥 네. 밑돌 빼서 밑돌 개고 이런 것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있는 춘천 사람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네. 저는 외부에서 춘천을 부러워서라도 살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살고 계신 우리 춘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가 이제 저의 과제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오지 않을까. 여성시장 이러면은 여성 정치인, 여성시장 뭐 이러면 본인이 롤모델을 삼을 만한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딱히 성별과 관계없이 예. 이고요. 이제 그 중앙 정치인으로는 뭐 추미애 의원도 네. 계시고 또 그 이전에는 또 한명숙 총리님도 네. 계시고 또 그 서울시장으로 나오셨던 뭐 박영선 그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하고는 사실 되게 멀리 계셨던 네, 분들이죠. 제가 춘천에 살고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으로 살기에도 효능감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되는 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고요. 정치인으로서의 그 롤을 본다 그러면 대신에 그런 방식의 것을 좀 더 춘천판으로 옮겨서 더 섬세하게 살피는 것에 여성이라고 하는 저의 경험과 또 사회복지를 했다고 하는 저의 그 이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저는 이걸 구조화시킬 생각입니다. 본인의 인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던 분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후보로 나서기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시죠? 딱히 한 분은 없는데요. 여러 분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 정치의 동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나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해서 나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 그게 충분히 행복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은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니까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여러 동지분들 딱히 네. 한 사람이 아니라 동지 그리고 또 저의 어머니 네. 어머니가 주셨던 그 무한 신뢰 예. 그 신뢰가 네가 그리고 너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정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못 배우시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정이 많아서 그 일종의 긍휼함이죠. 그런 네. 게 많아서 그런 사람을 진심으로 돌보고 살피는 일에 잘할 거다라고 해주셨던 말씀. 지금 어머니가 생전에 계시고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그래서. 무한 애정을 줬다는 네, 거고. 네. 그럼 본인이 시장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또는 도의원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본인의 결심이 좀 많았습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너는 무조건 해야 돼. 너는 정치가 그냥 아예 체질이야. 뭐 이렇게 추천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어떤가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2018년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래 허소영은 할만하지 맞아라고 했는데 제가 22년에 이제 시장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 염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더 도의원도 하지. 그 다음에 뭐 정치 경력을 좀 더 쌓지.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 본다 그러면 정치 경력을 아무리 제가 단거리 선수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장거리 선수를 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의 본질은 그것이 시장이든 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인민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것은 차고 넘쳤기 때문에 주변에서 하는 그런 걱정들은 제가 학습을 통해서 혹은 여러 네트워크들과의 그 여러 배움들을 통해서 많이 좀 채워가고 지금도 갖고 있을 어떤 우려들에 대해서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중과 국민에 대한 근본적인 연민이나 네. 애정 같은 거를 남들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도 충분하지만 더 뛰어넘어서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분들이 다 우리 주인이다. 우리는 노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분들 밑에서 표현을 머슴이라고 표현을 많이 그렇죠. 하셨죠. 그런데 이제 대중들이 그렇게 그냥 자연 발생제로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죠. 쭉 대중들을 만나면 이분은 내가 모셔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인지가 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정치하는 이유와 사명이 거기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한 번씩 보면 스트레스 막 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대중들. 민원인들도 네. 뭐 물론 많기도 하죠. 밤 12시, 1시에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다행인 것은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편입니다. 이제 네. 사회복지란 일 자체가 24시간 제가 돌봐야 될 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행히. 춘천시장이 끝입니까? 더 크게 꿈을 꾸고 그 과정 중에 춘천시장이라는 정거장을 만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춘천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지금 당면한 목표이고요. 네. 제 목적은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춘천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가장 효율적이고 그 가장 효능감 있는 방법이 전 시민운동도 했었고 학생들도 가르쳐봤고 현장에도 있어봤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것이 정치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한 거고요.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추천한 분 정말로 해안이 있었구나. 오늘 허소영 춘천시장 예비후보하고 말씀 나누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잘 이렇게 뒷받침을 하겠다는 지방정부 수장 이렇게 뭐 출마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춘천 시민 여러분들은 좋겠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자원이 춘천을 바꾸겠다고 하니 여러분들 든든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저도 오늘 허소영 시장 예비후보의 말씀을 잘 듣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꼭 그 꿈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So young. 그래서 나는 대단히 젊다 이러는데 춘천의 미래 밝아지는 오늘 꿈을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곧 이제 경선도 시작될 텐데 경선이 3월 말 4월 초쯤에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 맞습니다. 당원 50% 그리고 시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네, 되죠. 맞습니다. 이제 지지 호소하셔야죠. 네, 사실 아직도 저를 뭐 모르시는 분들이 충분히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진심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복지 현장 그리고 중앙정치 그 과정을 다 겪어왔습니다. 저 허소영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본사회, 실용주의적이고 효능감 있는 정치 행정을 해낼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시민 행복, 그 책임도시 춘천 허소영이 하면 다릅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놓았던 기본소득을 이제 책임 시정으로 끝장을 보겠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장 예비후보 허소영 박사님, 허소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달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달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